서울 외곽의 한 아파트 단지. 24층짜리 고층 건물들이 줄지어 서 있는 이곳에는 최근 들어 묘한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주민 4명이 연달아 실종되었다는 것이었죠. 경찰은 가출이나 야반도주로 추정한다고 했지만 남겨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정민수는 아침 7시부터 이 아파트 단지에 택배를 배달하기 시작했습니다. 31살의 민수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경찰이었지만 지금은 택배 상자들을 가득 실은 트럭을 몰고 다니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무언가로부터 도망치듯 살아가는 습관이 있었는데 아마도 과거의 어떤 일들 때문이었을 겁니다. 민수가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집들을 돌며 택배를 배달하는 동안 그는 한 가지 이상한 현상을 계속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탈 때마다 25층 버튼이 희미하게 깜빡이는 것이었죠. 하지만 이 건물은 분명히 24층까지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전기 개통의 오류라고 생각했지만 며칠째 같은 현상이 반복되자 민수는 점점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이 아파트 단지의 주민 대표인 이오키는 56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정했습니다. 오키는 투철한 책임감으로 주민들의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했지만 최근 들어 마음 한구석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과거에 대한 죄책감이었죠. 오키는 실종된 4명의 주민들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면 주민 대표인 자신이라도 나서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조사를 진행하면서 오키는 놀라운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실종된 사람들 모두가 사라지기 며칠 전에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고 말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아파트의 원 설계자인 한도영은 69살의 노인이었습니다. 건축가로서 평생을 살아온 도영은 은퇴 후 자신이 설계한 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이 사라지기 시작한 이후로 도영은 더 이상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아파트 단지에는 평소와 다른 정적이 흘렀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는 주민들은 서로를 의심하는 눈빛으로 바라봤고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엘리베이터를 타기를 꺼려했고 계단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민수가 1403호의 택배를 배달하러 엘리베이터에 올랐을 때였습니다. 14층 버튼을 누르자마자 25층 버튼이 다시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선명하게 마치 누군가 안에서 불을 켜고 끄는 것처럼 말이죠. 민수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상하네. 민수가 중얼거리고 있을 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오키가 들어왔습니다. 오키는 민수를 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택배기사 양반, 혹시 25층 누른 적 있어요? 민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만 보고 있던 현상을 다른 사람도 알고 있다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시죠? 오키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요즘 이상한 일이 너무 많아서요. 사람들이 자꾸 사라지고. 그때 엘리베이터가 도착했고 두 사람은 각자의 목적지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마음속에는 불안한 예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 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느낌이었죠. 다음 날 아침 민수는 평소보다 일찍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습니다. 어젯밤 내내 25층 버튼에 대한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민수는 택배 상자들을 정리하면서도 계속 엘리베이터 쪽을 바라봤습니다. 첫 번째 배달지는 실종자 중 한 명인 박영수 씨의 집이었습니다. 2102호. 민수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박영수에게 온라인 쇼핑몰에서 주문한 물건들을 배달해 주었습니다.
중년의 박영수는 항상 정중하게 인사를 건네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민수가 엘리베이터에 올라 21층 버튼을 누르는 순간이었습니다. 25층 버튼이 혼자서 들어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가락이 그 버튼을 누르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민수는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이게 무슨... 엘리베이터는 21층에 멈췄지만 25층 버튼은 계속 켜진 채로 있었습니다.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박영수 씨 집의 초인종을 눌렀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문 앞에 쌓인 우유병들과 신문들이 며칠째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민수가 아래층으로 내려가려고 다시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25층 버튼은 이미 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것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희미한 기계음이 들린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어디선가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 같은 소리였죠. 그날 오후 민수가 택배 배달을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가려던 참에 오키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제 엘리베이터에서 만났을 때 연락처를 교환했던 것입니다. 택배 기사님, 큰일 났어요. 박영수 씨도 실종 신고 들어갔어요. 민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바로 몇 시간 전에 그 집 앞에 서 있었는데 그때 이미 박영수는 사라진 후였던 것입니다. 오키는 경찰서에 가서 CCTV 확인을 요청했지만 이상하게도 박영수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시간대의 영상만 깨끗하게 삭제되어 있었습니다. 기술적 오류라고 했지만 오키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이상해요. 왜 하필 그 시간대 영상만 없어졌을까요? 한편 한도영은 자신의 집 서재에서 오래된 도면들을 꺼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25층 도면이라고 적힌 낡은 청사진이 있었습니다. 도영은 그 도면을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라이터로 도면에 불을 붙였다. 이럴 줄 알았어. 결국 이런 날이 오고 말았군. 도영의 얼굴에는 깊은 후회와 두려움이 동시에 어려 있었습니다. 불길에 타들어가는 도면을 바라보며 도영은 수십 년 전의 기억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자신이 설계했던 것들, 그리고 감춰야만 했던 비밀들을 말이죠. 그날 저녁 민수는 무언가에 이끌리듯 다시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집에 가야 할 시간이었지만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아파트 단지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자신을 부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민수가 엘리베이터에 올랐을 때 이번에는 주저하지 않고 25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버튼은 또렷하게 눌렸고 엘리베이터는 위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24층을 지나서도 계속 올라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띵동. 25층에 도착했다는 신호음이 울렸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상한 기계음만 계속 울려 퍼졌습니다. 민수는 문 열린 버튼을 여러 번 눌러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때 엘리베이터 스피커에서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수야, 여기 있어. 여기로 와. 민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분명히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였습니다. 그것도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 목소리였죠. 엘리베이터는 다시 아래층으로 내려가기 시작했고 민수는 1층에 도착하자마자 서둘러 밖으로 나왔습니다. 뒤돌아보니 한도영이 자신의 집 창문에서 이쪽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지만 도영은 곧 커튼을 내려버렸습니다. 그날 밤 도영은 홀로 중얼거렸습니다. 그 층은 원래 없었습니다. 절대 누르지 말았어야 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25층으로 가는 문이 다시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날 밤 민수는 잠들기 어려웠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들었던 그 목소리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겨우 잠이 들었을 때 민수는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민수는 25층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형광등이 깜빡거리는 어두운 복도 끝에서 누군가들이 서 있었습니다. 실종된 4명의 주민들이었죠. 그들은 모두 민수를 향해 손을 뻗으며 말했습니다. 민수야, 우리는 여기 있어. 25층에 있어. 우리를 찾아줘. 민수가 그들에게 다가가려고 할 때마다 복도는 더 길어졌고 사람들은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끔찍한 비명소리와 함께요. 민수는 식은 땀을 흘리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3시였습니다. 민수는 물을 마시며 창밖을 내다봤는데 멀리 보이는 아파트 단지의 25층 위치에서 희미한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한편 이오키는 며칠 전부터 이 아파트 단지의 과거에 대해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시청과 구청을 돌아다니며 오래된 자료들을 찾아보던 중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현재 아파트가 들어서기 전 이 부지에는 한 연구시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987년 그곳에서 대형 화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25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는데 대부분이 어린 아이들이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사고가 정부에 의해 은폐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공식 기록에는 단순한 공장 화재로만 기록되어 있었지만 오키가 찾아낸 비공식 자료들에는 특수연구시설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었습니다. 오키는 당시 생존자 중 한 명을 찾아갔습니다. 70이 넘은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때 정말 끔찍한 일이 있었어요. 아이들이 갇혀서 나오지 못했어요. 불길이 너무 빨라서. 할머니는 더 이상 말하기를 거부했지만 오키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25층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그때의 사고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말이죠. 같은 시각 한도영은 자신의 서재에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사진첩을 뒤적이며 과거의 프로젝트 25에 대해 회상하고 있었습니다. 1987년 젊은 건축가였던 도영은 정부의 비밀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겉으로는 연구시설이었지만 실제로는 초자연적인 현상을 연구하는 실험용 건물이었습니다. 도영은 그곳에 특별한 25층을 설계했습니다. 하지만 실험 도중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고 25명의 목숨이 희생되었습니다. 사고 후 정부는 모든 것을 은폐하고 건물을 철거했습니다. 하지만 25층만은 완전히 철거되지 않았습니다. 무언가가 그곳에 갇혀 있었고 도영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나 이곳에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도영은 25층의 존재를 완전히 감추려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25층의 힘이 다시 깨어나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민수는 다음날 오후 택배 배달을 하던 중 엘리베이터에서 또 다른 이상한 경험을 했습니다. 15층에 올라가는 도중 갑자기 엘리베이터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오래된 통신기기의 잡음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가 엘리베이터 패널을 자세히 살펴보니 25층 버튼 옆에 작은 스피커 같은 장치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아마도 오래전에 설치된 것 같았는데 거기서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살고 싶으면 내려와. 우리를 찾아줘. 민수야, 민수는 그 목소리가 점점 선명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의 주인이 누군지 알 것 같았습니다. 어렸을 때 화재 사고에서 죽은 자신의 여동생 민지의 목소리였습니다. 민지야. 설마 민수의 기억 속에 잊고 있던 장면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시절 민지와 함께 연구시설에 갔던 일, 그리고 그날의 끔찍한 화재, 불길 속에서 들렸던 아이들의 비명 소리. 그날 밤 민수는 결심했습니다. 25층에 가보기로 말이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25층 버튼을 누르자 이번에는 문이 열렸습니다. 민수가 조심스럽게 밖으로 나가자 그곳은 1987년 화재 당시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복도 끝에서 희미한 그림자가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너도 기억하지? 그날의 불길을 민수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묻어두었던 기억들이 폭발하듯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날 자신이 민지를 구하지 못했던 죄책감, 그리고 그 후로 계속 도망치며 살아온 자신의 모습까지. 25층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죄책감과 후회, 그리고 억울함이 뒤엉킨 채 시간이 멈춰버린 곳이었습니다. 민수는 25층 복도를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발걸음 소리만이 고요한 공간에 메아리쳤습니다. 형광등은 불규칙하게 깜빡거렸고 벽지는 오래된 화재의 그을음이 아직도 남아 있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4명의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최근에 실종된 주민들이었죠. 박영수, 김미란, 정호철, 그리고 이영숙. 그들은 모두 멍한 눈빛으로 민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기. 좋아요. 이곳이 진짜예요. 박영수가 기계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이곳이 진짜야. 이곳이 진짜야. 민수는 그들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그들은 더 멀어져 보였습니다. 마치 신기루처럼 말이죠. 박영수 씨, 정신 차리세요. 민수의 외침에도 그들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같은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그때 민수의 뒤에서 작은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어린 여자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하얀 원피스를 입고 있었지만 그 옷은 군데군데 불에 탄 자국이 있었습니다. 오빠, 드디어 왔구나. 민지였습니다. 민수의 여동생이자 25년 전 화재 사고에서 죽은 아이였죠. 민수는 무릎이 꺾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억눌렀던 감정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민지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지는 민수에게 다가와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은 차갑고 축축했습니다. 오빠는 나를 버리고 혼자 도망쳤잖아. 그날 불이 났을 때 민수는 그날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1987년 여름 12살이었던 민수는 8살 민지와 함께 연구시설에 갔었습니다. 당시 그곳에서 일하던 아버지를 만나러 간 것이었죠. 하지만 갑자기 화재가 발생했고 민수는 공포에 질려 혼자 도망쳤습니다. 민지의 손을 놓고 말이죠. 한편 이오키는 한도영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더 이상 혼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도영 씨, 문 좀 열어주세요. 이야기할 게 있어요. 한참 후에 문이 열렸습니다. 도영은 몰골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며칠째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것 같았죠. 들어오세요. 도영의 집 안은 어수선했습니다. 곳곳에 불에 탄 종이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오키는 자신이 조사한 내용들을 도영에게 이야기했습니다. 1987년의 화재 사고, 25명의 희생자들, 그리고 정부의 은폐 작업까지. 도영 씨도 그때 일을 알고 계시죠? 도영은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그 건물을 설계했습니다. 25층을 만든 사람이 바로 저예요. 도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과거를 고백했습니다. 당시 그는 정부의 비밀 프로젝트에 참여해 초자연적 현상을 연구하는 특수 공간을 설계했다고 했습니다. 25층은 공간, 왜곡 장치가 설치된 실험실이었어요. 차원의 경계를 허무는 실험을 하려고 했죠. 하지만 실험 도중 사고가 나면서 화재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공간, 왜곡 실험이 실패하면서 일어난 초자연적 현상이었죠. 그 과정에서
25명의 사람들이 희생되었고 그들의 혼령이 25층에 갇혀버린 것이었습니다. 사고 후에 정부는 모든 걸 은폐하고 건물을 철거했어요. 하지만 25층만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어요. 차원의 틈 속에 그대로 남아 있었던 거죠. 오키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럼 지금 실종된 사람들은 25층에 갇힌 거예요. 그곳은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혼령이 만나는 공간이니까요. 도영은 서랍에서 오래된 도면을 꺼냈습니다. 불에 타지 않고 남은 마지막 25층 설계도였습니다. 이게 희생자 명단이에요. 도영이 건넨 종이에는 25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키가 그 명단을 살펴보던 중 한 이름에 눈이 멈췄습니다. 정민지 8세. 이 아이는 택배기사 정민수의 여동생이에요. 민수도 그날 거기 있었죠. 하지만 혼자 도망쳤어요. 오키는 이제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왜 민수가 25층에 이끌리는지, 왜 그가 항상 무언가로부터 도망치듯 살아가는지 말이죠. 우리 세 사람 모두 그날과 연결되어 있었던 거군요. 도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25층을 설계했고 오키 씨는 주민대표로서 초기의 유족들의 항의를 무시했죠. 그리고 민수는 동생을 구하지 못한 죄책감을 안고 살아왔고요. 과거의 죄책감이 세 사람을 한 점에서 만나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5층의 혼령들이 그들을 불러들이고 있었습니다. 25층에서 민수는 민지의 손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손을 잡으면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았습니다. 25년간 짊어지고 살아온 죄책감도 매일 밤 꾸는 악몽도 모두 사라질 것 같았죠. 오빠, 내 손 잡아. 그럼 우리 함께 있을 수 있어. 민지의 목소리는 예전과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살아있는 사람의 온기가 없었습니다. 민수가 민지의 손에 닿으려는 순간 25층의 공간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벽의 균열에서 붉은 빛이 새어나왔고 어디선가 다른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우리도 집에 가고 싶어. 엄마가 보고 싶어. 25명의 희생자들이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모두 화재 당시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대부분이었지만 몇몇 어른들도 섞여 있었습니다. 한편 아파트 단지 전체에 이상한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일동 주민들은 복도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었다고 신고했습니다. 이 동에서는 엘리베이터가 혼자서 위아래로 움직이는 현상이 목격되었습니다. 503호에 살던 박순자 할머니는 손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얘야, 이상해. 자꾸 누가 문을 두드리는데 밖에 나가보면 아무도 없어. 같은 시각 1205의 김철민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사 가자. 뭔가 이상해. 자꾸 그림자가 보여. 아파트 곳곳에서 주민들이 혼잣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누군가와 대화하는 것처럼 말이죠. 25층의 영향력이 전체 건물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25층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너무 많은 혼령들의 에너지에 압도당한 것이었죠. 꿈인지 현실인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민수는 1987년의 그날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연구시설 안에서 화재 경보가 울리고 있었습니다. 복도에는 연기가 자욱했고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왔습니다. 민지야, 어디 있어? 12살 민수가 동생을 찾아 헤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기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빠, 여기 있어. 민지의 목소리가 25층 실험실에서 들려왔습니다. 민수는 그쪽으로 뛰어가려 했지만 갑자기 천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길이 막혀버린 것이었죠. 민지야, 민수는 공포에 질려 반대 방향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들은 것은 민지의 울음소리였습니다. 오빠, 나 혼자 두지 마. 25층에서 정신을 잃은 민수를 발견한 것은 이오키였습니다. 도영과 함께 25층에 올라온 오키는 복도에 쓰러진 민수를 발견했습니다. 민수 씨, 정신 차려요. 하지만 민수는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영혼이 몸을 떠난 것처럼 말이죠. 도영은 25층의 공간을 살펴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공간 왜곡이 더 심해졌어요. 이대로 두면 건물 전체가 25층에 흡수될지도 몰라요. 오키는 민수를 흔들며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민수 씨, 일어나세요. 우리가 도와줄게요. 그때 민지의 모습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예전과 달랐습니다. 얼굴에 슬픔과 분노가 동시에 어려 있었습니다. 오빠는 나를 버렸어. 그날 나를 혼자 두고 도망갔잖아. 민지가 민수에게 다가갈 때마다 민수의 얼굴이 더 창백해졌습니다. 민지의 손에서는 차가운 기운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내가 여기에 머문다는 건 살아있는 너를 대가로 삼겠다는 거야. 민지의 목소리는 점점 변해갔습니다. 8살 아이의 목소리가 아니라 25년간 원한에 사무친 혼령의 목소리였습니다. 오빠의 생명을 내가 가져갈 거야. 그럼 우리 영원히 함께 있을 수 있어. 민수의 손이 천천히 썩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민지와 접촉한 부분부터 검은 반점이 퍼져나갔습니다. 오키는 공포에 질려 뒤로 물러섰습니다. 도영 씨, 어떻게 해야 해요? 도영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돌아올 수 없어요. 25층은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 미련과 기억이 갇힌 심연이에요. 한번 들어오면 25층 전체가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혼령들의 울음소리가 점점 커져갔고 민수는 의식을 잃은 채 민지의 손을 향해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의식 저편에서 과거의 기억들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25년 전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고 그 순간들을 직시하고 있었습니다. 연구시설에서 일하던 아버지는 그날 민수와 민지를 데리고 와서는 안 되는 곳으로 데려왔습니다. 25층 실험실이었죠. 아버지는 다른 연구원들과 함께 무언가 중요한 실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얘들아, 여기서 잠깐만 기다려라. 아빠가 일 끝내고 올게. 하지만 실험은 처음부터 잘못되었습니다. 공간 왜곡 장치가 오작동하면서 차원의 균열이 생겼고 그 틈으로 무언가 알 수 없는 존재들이 들어왔습니다. 화제는 그 부작용이었습니다. 민수가 근무했던 경찰서에서의 기억도 되살아났습니다. 몇 년 전 민수는 비슷한 화재 사고를 수사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정치적 압력과 상부의 지시 때문이었죠. 민수는 그때 진실을 외면했습니다. 희생자 가족들이 찾아와 눈물로 호소해도 민수는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마치 어린 시절 민지를 버리고 도망쳤던 것처럼 말이죠. 한편 이오키도 자신의 과거와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25층에 있으면서 억눌렸던 기억들이 하나씩 떠오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파트가 처음 건설될 당시 오키는 입주자 대표로 선출되었습니다. 그때 화재 사고 희생자 유족들이 찾아와 이곳에 추모비를 세워달라고 요청했었습니다. 제발 우리 아이들을 기억해 주세요. 이 땅에서 죽어간 아이들을 잊지 말아주세요. 하지만 오키는 그들의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아파트 분양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런 일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과거의 일이고
오키는 희생자 가족들을 회유하고 무시했습니다. 심지어 경찰을 불러 그들을 쫓아내기도 했습니다. 입주민들의 이익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말이죠. 도영 역시 자신의 죄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25층 설계 과정에서 그는 여러 번 경고를 받았었습니다. 실험이 위험하다는 것을, 공간 왜곡 장치가 불안정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영은 돈과 정치적 압박에 굴복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들이 제공하는 거액의 설계비와 향후 프로젝트 참여 기회를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괜찮습니다. 안전장치만 제대로 설치하면 문제 없을 겁니다. 도영은 자신도 모르게 25명의 목숨을 위험에 빠뜨린 것이었습니다. 25층에서 세 사람 모두 자신들의 과거를 직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그날의 책임을 회피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각자 다른 위치에서 다른 방식으로 희생자들을 외면했던 것이죠. 민수는 의식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민지가 자신의 손을 잡고 있었지만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민지야, 정말 미안해. 그날 너를 혼자 두고 도망쳐서. 민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원망이 아니라 그리움이었습니다. 오빠, 나는 오빠가 이워서 여기 있는 게 아니야. 그냥 무서웠어. 25년 동안 혼자 있는 게. 민수는 민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차가운 몸이었지만 따뜻한 기억들이 되살아났습니다. 함께 놀던 어린 시절, 민지가 자신을 따라다니며 웃던 모습들. 이제 알았어. 민지야. 오빠가 너를 구하지 못한 건 사실이야. 하지만 그게 내 탓은 아니었어. 민수는 마침내 자신의 죄책감과 마주했습니다. 어린 시절의 자신을 용서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키도 25층에 있던 다른 희생자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외면했어요. 여러분의 아픔을 무시했어요. 도영은 무릎을 꿇고 바닥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제가 잘못 설계했습니다. 제 욕심 때문에, 제 잘못 때문에 여러분이 희생당했어요. 세 사람의 진심 어린 사과가 25층 공간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25명의 홀령들이 하나둘씩 빛으로 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민수는 민지와의 마지막 기억을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민지야, 이젠 보내줄게. 오빠가 평생 기억할 거야. 너를 사랑했다는 것도, 미안하다는 것도. 민지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민수의 손을 놓았습니다. 고마워. 오빠, 이제 나도 편히 갈 수 있어. 25층이 조금씩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25층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면서 민수는 마지막 결단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서 도망치지 않기로 한 것이었죠. 민지와 다른 희생자들을 진정으로 구원하기 위해서는 이 5층과 현실 세계를 연결하는 고리를 끊어야 했습니다. 오키 씨, 도영 씨, 저 혼자 가겠습니다. 민수는 두 사람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25층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민수는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민수 씨, 뭘 하려는 거예요? 오키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지하로 내려가야 해요. 25층과 연결된 중계 장치가 지하에 있을 겁니다. 도영이 민수의 의도를 알아차렸습니다. 25층은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 차원의 틈에 걸쳐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 공간을 현실과 연결시키는 장치가 어딘가에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 도영은 추측했습니다. 지하 2층. 그곳에 원래 중앙 제어실이 있었어요. 도영은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낡은 열쇠를 꺼냈습니다. 이걸로 지하 2층에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위험해요. 그곳은 화재 당시 가장 심하게 손상된 곳이거든요. 민수는 열쇠를 받아들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젠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오키는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혼자 가지 마세요. 우리도 함께 갈게요. 하지만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누군가는 살아서 이 이야기를 전해야 해요. 희생자들을 기억해 줄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도영은 자신이 남은 설계 도면을 바탕으로 25층을 완전히 폐쇄하는 방법을 민수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지하 2층에 있는 메인 서버를 파괴하면 됩니다. 그것이 25층과 현실을 연결하는 마지막 고리거든요. 민수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2층으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갈수록 주변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지하 1층을 지나면서부터는 전기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지하 2층에 도착하자 민수는 손전등을 켜고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복도 양쪽 벽은 검게 그을려 있었고 천장에는 녹슨 파이프들이 얽혀 있었습니다. 도영이 준 열쇠로 중앙 제어실 문을 열자 그 안에는 오래된 컴퓨터 장비들이 있었습니다. 25년 전의 것들이었지만 아직도 희미한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메인 서버에 다가가자 갑자기 스피커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수야, 가지 마. 민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원망이나 미련이 아니라 걱정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오빠가 그걸 부수면 오빠도 위험해져. 민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곧 결심을 굳혔습니다. 민지야, 이제 정말 끝내야 해. 너희들이 계속 그곳에 갇혀 있을 수는 없어. 민수는 메인 서버의 전원 케이블을 뽑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건물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25층과 현실 세계를 연결하던 에너지가 끊어지면서 생기는 충격이었습니다. 지하 2층에서는 화재 당시의 환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불길이 복도를 휩쓸고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환상이었습니다. 진짜 불길이 아니라 기억 속의 불길이었죠. 민수는 마지막 케이블을 뽑는 순간 25층에 있던 모든 혼령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고마워. 이제 편히 갈 수 있어. 잊지 말아줘. 그 순간 25층의 문이 영원히 닫혔습니다. 갇혀있던 영혼들의 비명이 아파트 전체에 울려 퍼진 것은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25년간 이어진 고통과 미련이 마침내 끝나는 순간이었죠. 민수는 충격으로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지하 2층의 어둠 속에서 의식을 잃어가면서 민수는 민지의 마지막 모습을 봤습니다. 환한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드는 8살 민지의 모습을 말이죠. 잘 가, 민지야. 민수의 마지막 말과 함께 25층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존재하지 않았던 층으로 돌아간 것이었습니다. 위층에서는 오키와 도영이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건물의 진동이 멈추자 두 사람은 서둘러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지하 2층에서 쓰러진 민수를 발견한 오키는 즉시 119에 신고했습니다. 여보세요. 응급환자가 있어요.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도영과 오키는 민수 곁을 지켰습니다. 25층은 이미 사라졌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깊은 여운이 남아 있었습니다. 몇 주 후 민수는 병원 침대에서 천천히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따뜻한 봄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간병인이 다가와 물을 한 잔 건네주었습니다. 정신 차리셨네요. 많이 걱정했어요. 민수는 목이 말라 물을 천천히 마셨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일들을 차근차근 떠올려 봤습니다. 25층에서 만난 민지, 그리고 마지막에 지하 2층에서 중계장치를 파괴했던 일까지 모든 것이 선명하게 기억났습니다. 그 아파트는 어떻게 됐나요? 간병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아무 일 없어요. 주민들이 이상하다고 하던 현상들도 모두 사라졌대요. 민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로 끝났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오키가 병문안을 왔습니다. 그동안 많이 수척해 보였지만 표정은 한결 밝아져 있었습니다. 민수 씨, 25층 버튼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다시는 나타나지 않을 것 같아요. 오키는 의자에 앉으며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주민들한테 모든 걸 말했어요. 이 땅에서 일어났던 일들, 그리고 희생된 분들에 대해서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하셨어요. 그분들을 기억해주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이죠. 오키는 주민대표직을 내려놓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대신 화재 사고 희생자들을 위한 기념비를 세우는 일에 전념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25년 전에 제대로 하지 못했던 일을 이제라도 해야죠. 비록 늦었지만요. 오키가 떠난 후 민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멀리 보이는 아파트 단지가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더 이상 25층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지 않았습니다. 한 달 후 민수는 퇴원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지는 않았습니다. 택배 회사에 사직서를 냈고 그 아파트 단지도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짐을 정리하면서 민수는 어린 시절 민지와 찍었던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두 남매가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민수는 그 사진을 소중히 품에 안았습니다. 민지야, 이제 정말 안녕. 민수가 아파트를 떠나는 날 1층 로비에서 한도영을 만났습니다. 도영은 민수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수 씨가 아니었다면 그 아이들은 영원히 그곳에 갇혀 있었을 거예요. 민수는 도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영 씨도 마찬가지예요. 혼자서 모든 죄책감을 짊어지지 마세요. 도영은 이미 자취를 감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서 조용히 남은 생을 보내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전 이제 진짜로 은퇴할 생각이에요. 더 이상 건물을 설계하지 않을 거예요. 두 사람은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각자의 길을 떠났습니다. 몇 달 후 그 아파트 단지 앞에는 작은 기념비가 세워졌습니다. 오키가 주민들과 함께 만든 것이었습니다. 기념비에는 25명의 희생자 이름이 새겨져 있었고 맨 아래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을 잊지 않겠습니다. 1987년 화재 사고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민수는 새로운 도시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작은 도서관에서 사서로 일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조용하고 평화로운 일상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수가 도서관 문을 잠그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한 아이가 다가왔습니다. 아저씨, 혹시 제 엄마 못 봤어요? 민수는 아이를 도와 엄마를 찾아주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민수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고 누군가를 도울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말이죠. 그날 밤 민수는 민지의 사진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민지야, 오빠가 이제 제대로 살아볼게. 너를 잊지 않으면서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아. 한편 그 아파트 단지에서는 평범한 일상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더 이상 엘리베이터를 무서워하지 않았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복도에 다시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주 가끔 누군가 엘리베이터 버튼 패널을 유심히 살펴보곤 했습니다. 25층 버튼이 있던 자리에는 이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이었죠. 어느 날 저녁 새로 이사 온 젊은 부부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자신들이 사는 15층 버튼을 누르려고 하는데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24층 위에 뭔가 있던 것 같지 않아? 남편은 버튼 패널을 자세히 살펴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24층이 최고층이야. 하지만 엘리베이터 문이 닫힐 때 아주 잠깐 동안 25라는 숫자가 희미하게 깜빡였습니다. 너무나 빠른 순간이어서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지만 말이죠.
그것은 경고일 수도 있고 혹은 마지막 인사일 수도 있었습니다. 25층은 사라졌지만 그곳에서 일어났던 일들의 기억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곳은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언젠가 누군가 다시 그 층을 필요로 할 때까지 말이죠.